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험의 신박 오늘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10월도 29, 30, 31일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대는 아마 요 날짜 10월 말이 되면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날은 아마 이 노래가 생각날 거고요. 이 노래가 생각이 나면 좀 나이가 제 나이 정도는 되시거나 더 많으시거나 그러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 MZ 세대 분들은 10월 29일 되면 내일 모레가 내일 모레가 할로윈데이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댓글 중에 에런 타드라는 님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제와 약간 동떨어진 질문인데, 내 OKX 지갑에 USDT가 있으며 복구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이낸스로 옮기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알람 패치, 천 브릿지, 엑서사이즈, 테이프, 스피크, 레이스, 클럭, 카우치, 크래틀, 레터. OKX는 뭐고 USDT는 뭐고, 바이낸스는 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코인 쪽은 한 번도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얘기를 어제 해드렸는데, 맥도날드를 훔친 레이 크락의 전기 영화 파운드라는 영화가 있었군요. 2016년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나쁜 사람이라는 인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댓글 하나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전문인 간만에 제 꿈속에 저희 남편이 되셔서 나타난 침대 위에 제 옆에 누워 계시던데, 참고로 전 스페인에 거주하며 박 전무님 동영상을 보며 듣고 숙제하고 있는 노친네입니다. 예, 혹시 제 집사람이 기분 나쁘게 할까봐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네, 가끔씩 계십니다. 가끔씩. 왜냐하면 주무시기 전에 제 방송을 틀어놓고 주무시다 보니까, 그러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 제가 다른 방송에 나왔던 거 막 연결해서 하다 보면 꿈속에서도 이상한 꿈을 꾸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이 형님이 제 친구의 시에서 햇볕 좋은 마당 한 켠이라는 시를 또 나누고 싶어서 적어보셨다고 합니다. 조그만 동산 아래 햇볕 좋은 마당 한 켠이면 참 좋겠다. 그런 곳에서 시를 쓰면 참 좋겠네라. 하지만 각자 온몸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각자의 시들이 세상이라는 종이 속에 아직도 굵고 얇은 획으로 쉼표로 하루하루 새겨졌다 지워졌다 하는 판에 시를 쓴다는 게 그저 햇볕에 몸 한쪽 내놓는 것이지. 하지만 햇볕 좋은 마당 한 켠은 아무거나 내놓을 아늑한 곳이라 참 좋겠다. 제 친구가 어디서 일을 했냐면요, P&G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런 낭만이 있다 보니까 용인에 그냥 그 도시 용인이 아니고요, 실제로 가보면 이 논밭이 있는 그런 시골집에 저는 굉장히 아늑한 옛날 시골집입니다. 완전히 마당 넓고 앞에는 논밭이 보이고,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사 간 지 한 이제 2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상상이 됩니다. 햇볕 좀 마당 한 켠, 그 집 가서 저녁 늦게까지 같이 저녁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소주 한잔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오일머니 잡아라 3억 원 럭셔리 K 의료 상품이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 관광공사 알람 아라비 코리아 프로젝트, 일반 관광객보다 50배 소비, 큰손 중동 슈퍼리치 겨냥.
초호화 패키지 포함된 업체 등등 돼 있는데 되게 그림이 재밌게 돼 있다 그죠? 중동 슈퍼리치를 잡아라. 1인당 씀씀이가 일반 여행객의 50배를 넘는 중동 슈퍼리치 여행족을 잡기 위한 한국 럭셔리 여행 드림팀이 뜬다. 올해 말까지 라인업을 완성한 뒤에 내년 초에 1,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대에 달하는 초고가 한국행 럭셔리 코스를 선보인다는 구상인데 억대를 오가는 초고가 상품으로 구성되는 만큼 여행 수지 개선에 깜짝 특효약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걸프 협력이사회를 구성하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초고가 럭셔리 한국행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 여행 드림팀 36곳을 우선 선정하고 패키지 상품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올해 말까지 추가 검증을 거쳐 최종 라인업을 확정할 방침인데 중동 민관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로 명명된 이번 1차 드림팀은 숙박 11곳, 의료 10곳, 미용 3곳, 쇼핑 4곳, 식음료 3곳, K컬처 5곳 등 총 36곳이다. 숙박팀에는 신라호텔, 롯데호텔 앤 리조트, 그리고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등 5성급 호텔이 대거 포함이 됐고 특히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 의료 라인업에는 검진 여성 분야 차병원, 그리고 KMI 한국의학연구소를 비롯해 강남 JS 병원, 이 KMI가 기업들 건강검진센터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자생한방병원, 미니쉬 치과병원 등이 들어가 있고 쇼핑 라인업도 화려한데 현대 롯데백화점을 포함해서 신세계, 호텔 롯데, 면세점 등 메이저 업체가 모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중동의 슈퍼리치들의 씀씀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히딩크 재활병원으로 중동에 알려진 JS 병원은 1억 원에서 3억 원대 초고가 치료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VIP 전용기를 타고 카타르, UAE 등지에 왕족 환자들이 오갈 정도다. 그래요? 특히 카타르는 환자 본인을 포함해 보호자 1인까지 전체 의료비를 정부가 부담해서 가족까지 함께 몰려온다고 합니다. 보통 집사 2, 3인을 포함해서 10여 명이 커넥팅 룸을 잡고 룸 옆으로 연결된 그런 룸을 커넥팅 룸이라고 하나 봅니다. 한 달 이상 체류하면서 총 의료 비용으로 평균 1억에서 3억 원대를 쓰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한 달 있으면서 1억에서 3억. 2023년은 한국에 온 외국인 평균 1인당 여행 경비가 2,152달러. 그러니까 한 250, 요즘 경비로 따지면, 환율로 따지면 거의 300만 원 돈이다, 그죠? 그 정도 쓰는데 50배 수준에 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족 중심의 슈퍼리치뿐만 아니라 일반 중동 여행족의 한국 여행도 급증하고 있고요. 올해 8월까지 한국을 찾은 GCC 국가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10% 이상 성장한 셈이고요. 일반 중동 여행족의 씀씀이도 1인당 3,637달러, 약 500만 원 정도로 집계돼서 다른 외래 관광객 한국 여행 경비의 1.5배 달한다. 드림팀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아시아 중동팀의 강유영 파트장은 중동 내 K의료 인기는 K팝을 뛰어넘는다면서 최근 카타르 현지에서 열린 의료관광 행사에서는 계약금만 100만 원대 후반인 한국 탈모 치료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카타르 정부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1차로 1,000만 원대 이상의 K뷰티 상품을 선보인 뒤 의료 라인업이 확정이 되면 억대 초고가 의료관광 코스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인데, K뷰티 코스는 5성급 호텔에 머물며 스킨케어, 헤어 메이크업, 프로필 사진 촬영 일정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스킨케어와 헤어 비용에 최소 100만 원씩 들어가고, 프로필 사진 촬영도 1시간에 100만 원짜리 고가 상품이 따라붙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특급 호텔 숙박과 미쉐린 음식점 등이 추가된다. 의료관광 코스는 뭘 하고 다니시나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교정 중심의 치과와 K물광으로 인기몰이 중인 피부과, 탈모, 한방, 줄기세포 치료가 주를 이루는 정형외과 등이 포함이 되고요. 한국 체류 일정만 한 달이 넘으며 치료비도 기본 수천만 원대에서 많게는 3억 원대에 달할 전망이어서 외화벌이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는 올해 말까지 해당 대사관에 아랍어와 영어로 된 안내 팸플릿을 배포한다는 계획도 잡고 있고, 올해 말까지 중동 슈퍼리치를 유치하기 위한 라인업을 최종 확정하고 상품 개발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연간 2차례씩 엄격한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 참여사를 늘려가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 씀씀이가 스케일이 다르다, 그죠? 자, 집권당 패배 폭풍, 엔화값 석 달 새 최저. 사실 제가 연말에 시장이 정말 하드랜딩이 오게 된다면 몇 가지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전조 증상이 있을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엔화값이 급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엔화값이 급등하다가 다시 이렇게 주저앉는 바람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면, 그러면 시장 일단 하드랜딩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겠다. 그 두 얘기를 많이 제가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거나 엔화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아직도 유효한가, 그런 질문들을 또 남겨주시긴 했는데, 다행히 엔화 값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참패가 엔화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여파로 정계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 탓이다. 엔화값은 한때 달러당 153엔까지 떨어졌고요. 지난 7월 말 이후 3개월 만에 달러당 153엔이 붕괴된 것이다. 이번 선거 실패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경제정책을 포함한 정권 운영에 혼선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전후 역사에서 오랜 기간 집권해온 자민당이 패배한다는 것은 정치적 격변이라면서 엔화 매도가 촉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통화정책에 있어 매파적 입장을 내비쳐온 이시바 총리의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본은행의 이런 시일 내 금리 인상이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고요. 팀 워털러 KCM 트레이더 수석 시장 분석가는 블룸버그의 입법 과정이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엔화의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차기 금리 결정은 오는 31일이고요. 내일 모레네. 로이터에 따르면 BNY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선거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엔화 값이 다시 달러당 155엔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일본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한 니케이 225는 이내 상승 전환한 후 전거래일 대비 1.8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 엔저 지속에 대한 기대가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일본 시장하고 엔화 한번 다뤄야 되겠네. 자,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2차 전지가 최근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그죠? 아침에 모닝브리프 때 왕정차장해주는 중국 시장을 보면 이미 CATL은 60%나 연초 이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제는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피어 그룹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서서히 반등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G엔솔이 대장이잖아요. LG엔솔의 펀더멘탈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LG엔솔이 지난 2분기보다 개선된 3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요. 최근 잇따라 배터리를 수주하는 등 성과를 거둔 LG엔솔은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와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할 방침인데, 28일 올해 3분기 실적 설명회를 열었었군요, 어제. 매출 연결 기준입니다. 매출 6조 8,778억 원에 영업이익을 4483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고요. 직전 2분기 때 매출 6조 1619억 원과 영업이익 1953억 원을 기록한 거에 비해서 11.6%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무려 129.5%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시장 수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분기보다 나아진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고요. 이창실 CFO는 3분기 매출은 북미 합작 공장 판매에 더해 주요 유럽 고객사 출하량이 확대됐고,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 JV 실적 등이 반영이 됐고요. 전력망을 중심으로 한 ESS 매출 성장 등으로 전 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전기차 시장이 꺾이기 직전인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줄어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각각 16.4% 그리고 38.7% 감소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또 3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미국 IRA 상 세액공제 금액은 4,660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3분기 영업손실은 177억 원이네. 여전히 요 IRA 보조금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죠? 그나마 셀메이커들은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데, 이 셀메이커가 받은 보조금을 그러면 그 밑에 원재료를 만들어주는 회사들한테까지는 이 떡고물이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자, 하지만 LG엔솔은 전기차 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여러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전략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고요. 내년부터 EU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해서 전기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럽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이 노리는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타깃으로 25,000 유로 이하 중저가 전기차 수요를 바라보고 있다. 유럽에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결단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 기조가 뚜렷해진다면 금세 전기차 시장 회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LG엔솔은 이러한 유럽발 정책 이슈에 집중해서 고전압 미드니켈과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같은 기존 제품군과 차별화된 신제품 공급을 늘려갈 예정인데, 실제 LG엔솔은 지난 7월 프랑스 르노사와 회사 최초로 LFP 배터리 대량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25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이뿐 아니라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잇따라 맺은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수주 계약은 장기적인 수익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LG엔솔은 최근 독일 벤츠와 50기가와트 규모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그죠? 포드에서는 109기가와트씩 규모 유럽 상용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낸 바 있습니다. 해당 물량은 이르면 2027년부터 공급이 본격화돼서 추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예정이고, 미래성장 동력이자 전기차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는 ESS 사업 비중도 키우고 있습니다. LG엔솔은 지난달 미국 에너지 전시회 RE 플러스를 통해서 내년부터 미국에서 LFP 기반 ESS 제품을 생산 판매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이날 LG엔솔의 최대 주주인 LG화학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12조 6,700억 원에 영업이익 4,98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네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1%, 영업이익은 42.1% 감소했다. 근데 LG화학이 LG엔솔의 지분을 81.8%인가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결로 잡은 이 매출에서 매출이 12조고 영업이익이 4,984억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LG엔솔이 매출 6조에 영업이익 4,483이니까 이 실적이 고스란히 다 잡힐 건데, 요즘 케미칼이 되게 안 좋은 것보다, 그죠? LG화학 실적이, 많이 안 좋네요. 차동석 LG화학, 최고 재무 책임자는 올해 설비 투자 캐펙스에 4조 원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2조 원 중반대로 축소한다면서 내년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보수적 투자 규모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온다. 구리 ETF 긴장. 요즘 원자재 ETF도 많이들 투자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9월달 최근에 쭉 빠졌네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리에 투자하는 ETF와 관련 기업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코덱스 구리 선물 수익률이 한 달 전보다 5.89% 떨어졌네요. 같은 기간 타이거 구리 실물, 코덱스 구리 선물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서 운영하는 타이거 구리 실물,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지난 25일 기준 런던 금속 거래소 LME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은 한 달 전보다 3.9% 떨어졌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리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유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전기차 등에 활용되는 구리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고는 되어 있는데,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의 비중이 전기차 전체에서 구리가 많이 쓰이긴 한데, 워낙 구리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구리가 수요가 많이 축소된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원자재 가격 한번 볼까요? 시장 지표로 들어가서, 그죠? 유가, 국제 10년 차트로 보면 지난 5월 달에 $10,000, 톤당 $10,000를 기록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구리 가격이 급락을 할까? 그러면 2016년 요때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거든요. 2016년 11월 8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17년, 18년 가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가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산업별 전망이 많은데, 사실 그거 제가 잘 안 맞는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돼서 전기차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그거는 약간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오히려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약간의 글로벌하게
제조와 관련된 우리나라도 지금 주가가 발발거리면서 2,6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약간 위험자산과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그 정도 기술적 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월드앤나우 내달 중국판 불프가 필요한 이유. 블랙 프라이데이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죠? 불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난 주말 오후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때였다. 정장 차림에 목에는 녹색 명찰을 걸고 한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든 남성이 서너 명을 이끌고 어디론가 향했다. 녹색 명찰을 걸고 5분쯤 지났을까 같은 차림을 한 다른 남성이 40대로 보이는 부부와 함께 지나갔다. 베이징의 유명 부동산 중개업체인 렌자 직원들이 손님을 데리고 집을 보러 간 것이다. 40여 분 산책하는 동안 마주친 이러한 무리만 6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왕차량이 베이징 그리고 상해, 선전 몇 개 도시에 그 주택 거래량이 확 늘었고 베이징은 2만 채 거래량이 늘었는데 그게 2017년 이후로 처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가 싶어 인근 부동산 중개 사업소 사무소를 찾아갔더니 40대 중개업자인 찐모 씨는 최근 부동산 규제가 많이 풀어진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크게 낮아져서 주택 구입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면서 주말만 되면 몇 팀씩 와서 집을 보고 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금씩 거래가 붙고는 있지만 시장이 살아났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면서 내년 말은 돼야 회복할 것 같다고 덧붙였고요. 최근 베이징시는 13년 만에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했고요. 베이징 호적을 보유한 기혼 가구의 경우 두 채로 주택 구매를 제한해 왔는데 이를 풀어줬네요.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원년물 대출 우대 금리를 3차례나 낮췄고요. 연이어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주택 구입 수요를 자극한 데에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약발이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나 1년의 조치들을 뒤집어 보면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최악이라는 얘기다. 중국인 개인 재산의 80%가 부동산이다 보니 개인 재산의 80%가 부동산이군요. 우리랑도 좀 비슷하다 그죠? 소비가 줄고 내수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고 얼마 전 방문한 베이징 최고급 백화점 SKP는 주말인데도 한산했다고 합니다. 특정 인기 브랜드를 빼고는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같은 날 생필품과 음식료를 반값에 파는 프랜차이즈 할인마트 핫맥스의 손님들이 북적인 모습과는 천냥지차다. 부동산 시장 부양과 함께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내수 살리기고요. 이를 위해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가 하며 노후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주는 이구 환신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도 지난 26일 외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부동산에 이어 소비 시장도 정책 효과를 볼까. 다음 달 11일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쌍수이 광군제 11월 11일이다 그죠? 1, 2, 산스, 우류, 치바, 지우스, 스이, 스알스, 산스, 스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1월 12인데 쌍이라는 거죠. 두 개. 그래서 쌍시라고 하군요. 쌍시는 중국 경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다. 현지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미 다양한 프로모션에 들어갔고 중국 정부의 경제 활성화 조치에 맞춰
예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시작을 했고요. 경기 회복의 발판이 마련될지 아니면 더 강력한 부양책을 꺼내야 할지는 상시에 달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중국어 공부 한창 할 때는 뭐 소개 정도, 간단한 소개 정도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까먹었습니다. 월라이자이샤오이샤였던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대만 언론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 앞두고 삼성 HBM 임시 수혈, 요여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 그죠? 오늘도 전자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가 또 플러스로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자가 HBM을 납품하게 되면 하이닉스의 또 독점력이 깨지면서 하이닉스는 가격 협상에서 좀 불리해 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틀째 지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잘 읽어보겠습니다. 전자가 엔비디아 고대역폭 메모리 HBM 협력사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대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다만 이 언론은 전자가 엔비디아 HBM 공급망에 정식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을 했고요. 현재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으로부터 HBM 물량을 납품받고 있는데, 하지만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HBM 물량이 부족해지자 전자로부터 HBM 제품을 일부 받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고요. 대만의 디지타임즈는 28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HBM 공급사에 포함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러나 전자가 엔비디아에 제공하는 HBM 제품 출하량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며 정식 공급망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신형 인공지능 반도체 블랙웰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고객사 수요 대응에 힘쓰고 있는데, 젠슨 왕은 미국 CNBC 인터뷰에서 블랙웰에 대해 수요가 미쳤다, 인세인하다고 그렇게 지난 3일 강조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전자, 마이크론은 모두 HBM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으며 25년까지 출하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볼 것이라고 했고요. 엔비디아 블랙웰 시리즈에 적용될 HBM3E 12단 제품이 내년 상반기에는 주류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는데, 하이닉스는 지난달부터 이미 3E 12단 제품 양산에 돌입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HBM 수요는 공급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HBM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부연 설명을 했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삼성전자에 관한 기사들, 뭐 내부적인 뭐 경쟁력 이런 거는 제외하고, 업황 자체는 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운드리도 웬만하면 전자가 좀 잘해 주길 바라고 있죠.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HBM도 마찬가지죠. 이 차세대 HBM도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 공급을 하다시피 하고, 마이크론도 조금 생산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율이 잡혀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전자가 HBM을 빨리 좀 납품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만 잘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반쪽짜리 그래도 굿뉴스가 이번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전자 본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본실적 발표 내용이 나오면 또 내일 아침 모닝브리프와 웜의 신박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